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율 제11강으로 환율 변동의 예측편 두 번째로서 환율이 변동하고 있는 것을 중단시켜서 다시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인위적 환율 방어의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할 경우에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어도 시간이 변하면서 다시 원래의 방향성으로 되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율이 조금 크게 움직이면 쉽게 잡히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율 방어를 인위적으로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자국의 돈 가치가 하락해서 환율이 상승한 것을 막는 경우가 하나죠. 예를 들어 우리 돈 1,000원으로 1달러와 교환했던 것이 1,400원, 1,500원을 줘야만 1달러와 교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국의 돈 가치가 상승해서 즉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로서 1달러당 1,500원 하던 것이 1달러당 1,000원, 900원으로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비교적 큰 변동폭을 단기간에 보이는 경우에는 이것을 방어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국의 화폐 가치 하락으로 환율이 상승한 대표적인 예가 1997년 8년도에 한국과 태국의 아시아 외환 위기였었습니다. 한국은 당시 800원이던 환율이 2,000원까지 상승했었습니다. 한국과 태국은 뛰어오르는 환율을 방어하려고 몇 개월간에 걸쳐서 있는 외환 보유고를 모두 소진해서 환율 방어를 했지만 계속적으로 오르는 환율을 막지 못하고 결국 IMF에서 달러를 빌려왔었습니다. 보통 환율 방어는 어떻게 하나요? 단순합니다. 가령 우리 원화 환율이 오르면 환율을 끌어내리는 방어 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내다 팔고 원화를 사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환 시장에는 달러가 많아져서 달러 값이 하락하고 즉 달러 환율은 상승하고요. 반면에 원화 가치가 상승해서 원화 환율이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 즉 원화 가치가 상승해서 원화 환율이 하락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 1달러당 1,500원이던 것이 1달러당 1,000원, 900원 방향으로 향해서 가면 원화 가치가 상승하고 달러 가치가 하락한 것이니까 원화를 내어다 팔고 달러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방어를 합니다. 언제나 파는 물건은 값이 떨어지고 사들이는 즉 구하는 물건은 값이 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원화를 파니까 원화는 가치가 떨어지고 사들이는 달러는 가치가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달러당 900원, 1,000원이던 것이 1달러당 1,400원, 1,500원이 되는 방향으로 향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국의 돈 가치가 하락하여 환율이 상승하는 것을 방어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외환 보유고가 많아야 합니다. 좀 부담이 크죠. 환율을 즉 달러 가치를 끌어내려야 하니까 달러를 내어다 팔면서 원화를 사야만 하니까 외환 보유고에 달러가 쟁여져 있어야 합니다. 위기 시에 외환이 부족해서 더 이상 방어를 못하면 국가가 부도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가 달러를 벌어들이려고 애를 쓰고 또는 달러의 대체제인 금을 사서 보관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자국의 돈 가치가 상승해서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는 비교적 방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이라면 우리 원화를 그냥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찍어서 내어다 팔고 달러를 사들이는 것이므로 원화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큰 부담이 당장엔 좀 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인위적인 시장 개입을 통한 환율 방어가 왜 어려운지를 과거의 금융사적 사건들에서 한두 가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환율이 상승하는 것은 방어하는 데 실패한 경우가 많죠. 대표적으로 97, 98년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대표적이죠. 너무 잘 알려진 사건이므로 간단하게 보면요. 1997, 8년은 한국과 태국 등의 아시아 외환위기는 단기 외채를 갚기 위해서 달러가 단시간에 너무 많이 필요했고 그래서 달러 가치가 급등하게 됨으로써 각 해당 국가는 외환 시장에다 달러를 내다 팔고 자국의 화폐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환율 하락을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한 채 외환이 바닥나고 계속된 환율 상승에서 IMF로부터 빌려온 달러로 겨우 환율을 진정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위기 이전의 환율 8,900원으로 돌아가는데 사실 3, 4년 정도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하는 단계입니다. 한국은행은 환율 상승 방어를 위해서 외환보유고를 헐어서 원화를 사들이고 또 국민연금과의 통화 수합을 하고 해외 투자금의 10%의 환해지를 요구하면서도 사실상 환율 방어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금리를 내려서 침체된 경기를 조금이라도 일으켜야만 하는데 이번 기준 금리 인하에도 환율 방어가 시급하다 보니 그 금리 인하를 밀어버리는 등의 발버둥을 치지만 환율 방어가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지금 눈앞에서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편으로 환율 상승을 방어하는 데 실패의 사례로 일본의 경우를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2편에서는 환율 하락을 방어하는 데 실패뿐만 아니라 또 이를 압도한 소로스로 인해서 영국이 털려버린 역사적 사건을 예로 들어서 환율 하락 방어의 실패 사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얘기입니다. 1998년 한국의 외환위기 시에 일본도 한국에 빌려주었던 자금을 거두어 가서 한국이 더욱 힘들었는데 이때의 일본도 만만치 않게 힘들었습니다. 1998년 일본이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엔화 환율 상승, 즉 엔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것에 대한 실패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1998년 4월 일본 엔화 가치는 달러당 133엔까지 하락하자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3개월 동안 3조엔 규모의 달러를 내다 팔고 엔화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개입했습니다. 그러나 8월에는 147엔까지 엔화 가치 하락을 보입니다. 외환시장 개입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시장 펀더멘털과 반대 방향으로의 개입은 성공하기가 사실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시장의 힘이 정부의 힘을 압도할 경우 개입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당시 시장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990년대 초에 일본 경제의 버블 붕괴 이후 은행들은 부실 채권을 장부에 감추거나 과소평가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연장했습니다. 매우 이것은 심각한 문제였으며 이는 여러 은행의 파산과 구조조정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본 경제의 펀더멘털 약화와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당시 일본 금융 시스템의 위기를 상징하는 일본 10대 은행에 속했던 홋카이도 다쿠쇼쿠 은행이 파산하게 되는데 이는 버블 붕괴 이후 자산 가치 급락으로 부실 채권이 급증했으나 이를 장부상으로 축소하고 은폐하였고 더 이상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여 폐쇄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4대 증권사의 하나인 야마이치 증권이 파산했습니다. 야마이치 증권사는 고객의 신탁 계좌를 이용해 손실을 은폐하고 부실 투자가 밝혀지면서 붕괴의 위기에 봉착합니다. 결국은 자발적 폐업을 선언하면서 일본 경제 위기 상황을 아주 심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장기신용은행이라는 그 은행도 파산했는데 버블 당시에 기업에 많은 대출을 했었고 그 대출 기업들의 도산으로 인해서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되자 파산하고 나중에는 결국 국유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환율이 어느 한 방향을 정해서 변동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의 경제의 펀더멘털이 약화되어 있기에 일시적 인위적인 개입으로는 방어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성장의 발판이 생기면서 환율은 정상화됩니다. 오늘은 환율 변동을 인위적 개입으로 방어하는 것이 경제의 펀더멘털이 약화된 상태에서는 어렵다는 것과 외환보유고가 또 많아야 환율의 상승을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외환보유고 확보의 노력이 국가적 차원에서 정말 필요함을 또 얘기해 봤습니다. 이 다음 편에서는 환율 하락을 인위적 개입으로 방어함에 있어서 실패한 사례로서 영국의 파운드화를 소로스라는 개인이 영국이라는 국가를 상대로 압도해서 한 국가를 털어버리는 사건을 예로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멋진 부자, 스마트한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